다음 소식입니다. 이 5살 고준희 양 사망 유기 사건의 진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준희 양을 유기한 친아버지의 이 고모 씨의 내연녀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연녀도 결국 범행 가담 사실을 자백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준이가 숨진 걸 보고 시신 유기를 공모했다. 이 고준희 양의 아버지 내연녀인 이모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숨진 준희 양을 야산에 유기할 때 현장엔 없었지만 시신 유기를 공모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한 것입니다. 이 기존의 내연녀 이 씨는 자신과 이번 범행은 무관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내연녀 이 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바로 이 친아버지 고 씨의 경찰 진술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숨진 준희 양을 내연녀 이 씨와 함께 내연녀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경찰은 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내연녀의 어머니 또 이 내연녀까지 3명의 공모 관계가 확인된 만큼 준희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뒤 8달 8개월 뒤에야 실종 신고를 한 이유, 그것도 드디어 밝혀졌다고요. 네, 준희 양의 시신이 유기된 시점이 지난해 4월입니다. 이 친아버지 고 씨는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준희 양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의문점으로 남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친아버지가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이 내연녀와 잦은 다툼 끝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준희 양 문제가 뒤늦게 불거질까 봐 거짓 실종 신고를 하기로 내연녀와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 씨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준희 양을 찾아달라고 오열하기도 했고 또 이 직장 동료에게 실종 전단을 뿌렸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실수로 불을 내서 3남매가 숨진 이른바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현장 검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 화재 원인이나 또 발화 지점 등에 대해서 이 어머니인 정 씨의 진술이 뒤바뀐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어머니 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불을 내서 3남매가 숨지게 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구속 이유였습니다. 숨진 3남매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연기를 마신 흔적 이외에 별다른 특별한 이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어머니 정 씨가 불이 나기 직전 전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이 고의적인 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법원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달 끝이 나면서 국회의 방탄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새해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국회의원 2명이 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두 의원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최경환 의원은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취재진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잠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는데 입을 열지는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째 진행 중입니다. 이우현 의원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 의원은 공천 헌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자,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변호인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문제로 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지난해 11월 말부터 걸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조영권 변호사가 서울구치소 의료과에 경상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고 여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피고인 접견을 못하고 있으니 건강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하여튼 저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네. 그 워낙 얼마나 안 만나주면 뭐 원래 처음부터 국선 변호인을 만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죽하면 이게 건강 상태를 좀 조회해달라고 왜 우리를 안 만나주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국선 변호인이 제일 처음에 선임될 때부터 저런 어떤 우려를 저희들은 계속 지적해 왔고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국선 변호인과는 국선 변호인들은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의 가장 그 변호에서 그러니까 재판에서 가장 측근을 그냥 가장 법익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좀 만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바라보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건강 상태까지 확인하는 입장이라면 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어떠한 입장인지를 좀 밝혀내는 게 오히려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벌써 구속된 지가 뭐 1년 가까이 되어 가고요. 네. 또 사실 자기의 그 친족인 그 서양희 변호사도 안 만났죠. 예. 그다음에 다른 변호사, 다른 의원들도 안 만났다고 하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은 물론이고 유일하게 그동안 만났던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예.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고 나니까 정말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재판에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가장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그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점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골석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판이라는 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로부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건데 한쪽의 이익이 지금 전혀 대변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수긍을 할지는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분들도 그럼요.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고 어쨌든 조사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그게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으로 희생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말이죠. 뭐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법리적 싸움을 보더라도 그게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충분히 양 당사자의 어떤 그 대립점에서 예. 충분히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사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네.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권익을 충분히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네, 이어서 이 양구 군용버스 사고 어제 이제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요즘에 불도 많이 나고요, 산불도 나고요, 그 뭐 목욕탕에 화자도 나고 정말 뒤숭숭한 사건들이 참 연말에 많이 일어났는데 연초부터 또 군용버스가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고 버스가 이제 도로 옆에 이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 2층 높이에서 이제 굴렀는데 그리고 나서 20m를 경사지를 떼굴떼굴 굴러서 추락을 했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 굉장히 많은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망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예.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2017년 1월 2일 날 일어났는데요.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2017년 1월 2일 오후 5시 6분경 양구군 방상면 고방산리 도고터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사실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 소속 사병 20명과 운전병 그리고 부사관을 포함하여 22명이 타고 가던 버스가 예. 20여 미터 계곡 아래로 추락 전복하는 사고로 광모 사병 3명이 중상을 입고 19명이 경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쾌유를 굉장히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이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한 2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이 인적 요인입니다. 사실 인적 요인인데 그 인적 요인은 뭐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했다, 운전 미숙이다. 예, 운전 미숙인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취재해 본 결과로는 당연히 옆에 이제 운전병 옆에 영관급이나 부사관급이 이제 선탑으로 탑승을 그렇죠. 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사관이 탑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전병의 어떤 그 과실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대처 조치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그 탑승을 했는 군인들로부터 나온 정언 중에 하나가 네. 제동 장치가 지금 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수송대라는 곳에서 자동차를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죠, 다 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동 장치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제 중형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H사에서 나오는 카운티라는 예. 그 중형 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연식이 한 10년 정도의 어떤 연식을 사용한다고 보통 해요. 그거는 뭐 내구 연한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되는 네. 건데 이제 이게 뭐 군대 갔다 오셔서 예. 알겠는 양구라는 곳이 혹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는 그냥 쉽게 그건 나오는 없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혹시 우발적으로 어떤 제동 장치가 이렇게 좀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였을까 네. 이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중경산자들이기 예. 때문에 정원들에 대한 정원을 충분히 모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하게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요. 난다면 그 수습을 잘해서 죽거나 많이 다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사태 다치면 아주 중상자들은 보통 이제 큰 민간 병원에 가고요. 네. 네. 경상자들은 이제 군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군병원을 없앤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사실 이제 그 군 적폐 청산위원회가 군병원을 이제 적폐 중에 하나이다 왜요?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 의료 사고가 있고 예. 그쪽에서 이제 기록 조작이나 군병원이 의문사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군 적폐 청산위원회가 밝혔는데 네.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폐지를 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군병원이 가지고 온 폐해가 어떤 것이냐 예. 또한 군병원을 폐쇄했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네.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방은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젊은이들은 당연히 군대에 가는 것이고 그 군대에 가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안녕을 보호한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군병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더 군병원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잘 만들어서 그 군인들이 어떤 다소간의 훈련 중에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 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야지 예. 과연 군병원을 폐지한다는 것이 가장 최선의 조치인가에 그러게요.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될 물론 것 다 같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옛날에 뭐 배만 아파도 가면 군대에서는 빨간 약만 발라준다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사실 오청성 병사가 판문점에서 총알을 여러 발 맞고 왔을 때도 군 병원이 아닌 또 서울 시내 병원이 아닌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이 됐겠습니까? 자, 아주대 병원으로 이 오청성 병사를 후송했던 미군의 얘기 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Saw his condition and I could tell he was probably going to die in the next 15 minutes. He crossed the border, he got shot at 5 times. That's quite a price to pay for freedom. I actually let him know that the people who saved your life is not me, but the doctor. 그러니까 네. 이거 이제 뭐 가정입니다만 네네. 아니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그 군 병원에 계시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제 뭐 이게 오보가 한번 났는 적이 있는데요. 뭐 군 병원 안에서는 외상치료, 특히 OS 일반외과라 그래서 일반외과의 어떤 그 전문 치료를 하는 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실 국군 수도 통합병원 곳은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긴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어떤 특단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제일 먼저 가는 병원 중에 하나인 그렇죠. 것이고 예. 그 병원엔 충분히 그 외과 의사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되게 큰 역할을 하셨지만 거기에 참석한 군의관들도 있는데 그중에 이호준 소령이라고 네. 육군 군의관으로서 이제 일반 외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하, 분들입니다.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붙었을 때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법고시를 붙어서 일반의 어떤 그 판검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군 법무관으로서 어떤 일정 기간 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듯이 이러한 어떤 지금 같은 어떤 군의관 제도도 좀 전문 군의관 제도를 더 만들어서 이들에게 좀 더 이러한 어떤 군대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만약 군 병원이 만에 하나 폐지가 되고 전부 다 민간 병원에서 군인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자기 집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남의 집에 보내서 과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잘못된 거거든요. 군인은 그 자체로서 이 군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지. 그것이 만약에 폐지되고 난 다음에 다른 집, 즉 일반 병원으로 보낸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첫 번째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군대의 어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돌려서 일반 병원으로 가는 예산으로 돌린다고 할 때 과연 그 예산이 얼마만큼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만약에 의료보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 되는 병원은 개인의 그 군인에게 전용을 시킨다면, 전가를 시킨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군인은 치료 못 받아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정확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방부의 방안대로 이 권고는 일단은 이행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군적폐를 청산한다고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관 다 태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굴렀는데 그리고 나서 20m를 경사지를 떼굴떼굴 굴러서 추락을 했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 굉장히 많은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망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2017년 1월 2일 날 일어났는데요.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2017년 1월 2일 오후 5시 6분경 양구군 방상면 고방산리 도고터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실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 소속 사병 20명과 운전병 그리고 부사관을 포함하여 22명이 타고 가던 버스가 20여 미터 계곡 아래로 추락 전복하는 사고로 광모 사병 3명이 중상을 입고 19명이 경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쾌유를 굉장히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한 2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이 인적 요인입니다. 사실 인적 요인인데 그 인적 요인은 뭐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했다, 운전 미숙인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취재해 본 결과로는 당연히 옆에 이제 운전병 옆에 영관급이나 부사관급이 이제 선탑으로 탑승을 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사관이 탑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전병의 어떤 그 과실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대처 조치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그 탑승을 했는 군인들로부터 나온 정언 중에 하나가 제동 장치가 지금 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수송대라는 곳에서 자동차를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죠, 다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동 장치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제 중형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H사에서 나오는 카운티라는 그 중형 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연식이 한 10년 정도의 어떤 연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거는 뭐 내구 연한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뭐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는 양구라는 곳이 혹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는 그냥 쉽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혹시 우발적으로 어떤 제동 장치가 이렇게 좀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중경산자들이기 때문에 정언들에 대한 정언을 충분히 모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하게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요. 난다면 그 수습을 잘해서 죽거나 많이 다친 사람들이 다음 소식입니다. 이 5살 고준희 양 사망 유기 사건의 진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준희 양을 유기한 친아버지의 이 고모 씨의 내연녀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연녀도 결국 범행 가담 사실을 자백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준이가 숨진 걸 보고 시신 유기를 공모했다. 이 고준희 양의 아버지 내연녀인 이모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숨진 준희 양을 야산에 유기할 때 현장엔 없었지만 시신 유기를 공모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한 것입니다. 기존의 내연녀 이 씨는 자신과 이번 범행은 무관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내연녀 이 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바로 이 친아버지 고 씨의 경찰 진술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숨진 준희 양을 내연녀 이 씨와 함께 내연녀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내연녀의 어머니 또 내연녀까지 3명의 공모 관계가 확인된 만큼 준희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준양 시신을 유기한 뒤 8달, 8개월 뒤에야 실종 신고를 한 이유, 그것도 드디어 밝혀졌다고요. 네, 준이 양의 시신이 유기된 시점이 지난해 4월입니다. 이 친아버지 고 씨는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준이 양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의문점으로 남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친아버지가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이 내연녀와 잦은 다툼 끝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준이 양 문제가 뒤늦게 불거질까 봐 거짓 실종 신고를 하기로 내연녀와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 씨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준이 양을 찾아달라고 오열하기도 했고 또 이 직장 동료에게 실종 전단을 뿌렸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실수로 불을 내서 3남매가 숨진 이른바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현장 검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 화재 원인이나 또 이 발화 지점 등에 대해서 이 어머니인 정 씨의 이 진술이 뒤바뀐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어머니 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불을 내서 3남매가 숨지게 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구속 이유였습니다. 숨진 3남매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연기를 마신 흔적 이외에 별다른 특별한 이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어머니 정 씨가 불이 나기 직전 전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이 고의적인 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법원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달 끝이 나면서 국회의 방탄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새해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국회의원 2명이 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두 의원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최경환 의원은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취재진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잠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는데 입을 열지는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째 진행 중입니다. 이우현 의원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 의원은 공천 헌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자,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변호인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문제로 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지난해 11월 말부터 걸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조영권 변호사가 서울구치소 의료과에 경상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고 여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피고인 접견을 못하고 있으니 건강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하여튼 저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네. 워낙 얼마나 안 만나주면 뭐 원래 처음부터 국선 변호인을 만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죽하면 이게 건강 상태를 좀 조회해달라고 왜 우리를 안 만나주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국선 변호인이 제일 처음에 선임될 때부터 저런 어떤 우려를 저희들은 계속 지적해 왔고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국선 변호인과는 국선 변호인들은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의 가장 그 변호에서 그러니까 재판에서 가장 측근을 그냥 가장 법익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좀 만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알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건강 상태까지 확인하는 입장이라면 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어떠한 입장인지를 좀 밝혀내는 게 오히려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벌써 구속된 지가 뭐 1년 가까이 되어 가고요. 네. 또 사실 자기의 그 친족인 그 서양희 변호사도 안 안 만났죠. 만난- 예.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도 안 만났다고 하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은 물론이고 유일하게 그동안 만났던 사람이 유영하 유영하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예.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고 나니까 정말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재판에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가장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그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점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골석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판이라는 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로부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건데 한쪽의 이익이 지금 전혀 대변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수긍을 할지는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분들도 그럼요.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고 어쨌든 조사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그게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으로 희생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말이죠. 뭐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법리적 싸움을 보더라도 그게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충분히 양 당사자의 어떤 그 대립점에서 예. 충분히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사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네.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권익을 충분히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네, 이어서 이 양구 군용버스 사고 어제 이제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요즘에 불도 많이 나고요, 산불도 나고요, 그 뭐 목욕탕에 화자도 나고 정말 뒤숭숭한 사건들이 참 연말에 많이 일어났는데 연초부터 또 군용버스가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고 버스가 이제 도로 옆에 이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 2층 높이에서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사태 다치면 아주 중상자들은 보통 이제 큰 민간 병원에 가고요. 네. 경상자들은 이제 군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군병원을 없앤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사실 이제 그 군 적폐 청산위원회가 군병원을 이제 적폐 중에 하나이다 왜요?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 의료 사고가 있고 예. 그쪽에서 이제 기록 조작이나 군병원이 의문사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군 적폐 청산위원회가 밝혔는데 네.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폐지를 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군병원이 가지고 온 폐해가 어떤 것이냐 예. 또한 군병원을 폐쇄했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네.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방은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젊은이들은 당연히 군대에 가는 것이고 그 군대에 가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안녕을 보호한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군병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더 군병원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잘 만들어서 그 군인들이 어떤 다소간의 훈련 중에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 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야지 예. 과연 군병원을 폐지한다는 것이 가장 최선의 조치인가에 그러게요.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될 물론 것 다 같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옛날에 뭐 배만 아파도 가면 군대에서는 빨간 약만 발라준다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사실 오청성 병사가 판문점에서 총알을 여러 발 맞고 왔을 때도 군 병원이 아닌 또 서울 시내 병원이 아닌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이 됐겠습니까? 자, 아주대 병원으로 이 오청성 병사를 후송했던 미군의 얘기 또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Saw his condition and I could tell he was probably going to die in the next 15 minutes. He crossed the border, he got shot at 5 times. That's quite a price to pay for freedom. I actually let him know that the people who saved your life is not me, but the doctor. 그러니까 네네. 이거 이제 뭐 가정입니다만 네네. 아니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그 군 병원에 계시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제 뭐 이게 오보가 한번 났는 적이 있는데요. 뭐 군병원